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어제 캐나다 주택 사업에 대한 기본에 이어 어떻게 집을 골라서 살 것인지 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텍스 관련되는 거를 할 건데요. 수익 이상으로 중요한 게 텍스죠. 텍스를 빼고 나야 내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되니까요. 그럼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것이나 똑같지만 목표부터 설정을 해야 되고요. 지역 선정과 물건 결정은 부동산에서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지역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지역별로 가격 레인지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물건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건을 선정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수는 계약이죠. 계약이라는 거는 어 청약과 승낙의 합치인데 어떻게 청약을 해야 좋을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인데요. 제가 자기계발서를 리뷰하면서 많이 검토를 했지만 항상 목표는 뚜렷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미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지금은 뭐 투자할 여건은 안 되지만 된다면 2년 후로 볼 거예요.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너무 길어도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 3년 이후로 목표를 잡는 거는 너무 긴 것 같고요. 그렇다고 1년 이내로 하는 것도 너무 조급할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2년 이후를 일단 잡았는데 지금이 2021년 1 월이니까 2년 이후가 되면 2023년 1 월이 됩니다. 그런데 어 살 때는 겨울에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매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매도 입장에서는 달라요. 매수 입장에서는 좀 어 파는 사람이 '아 겨울이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있고 사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거는 2024년 1월 5 일. 왜 5 일이 됐는지도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목표의 대상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 그 이하가 되도록 대출을 해 줍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만약 세 유닛이 있으면 은퇴가 가능합니다. 한 유닛은 내가 살고 나머지 두 유닛에서 임대 소득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데 지금처럼 생활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몬트리올의 3 유닛 아파트먼트 빌딩이에요. 몬트리올은 주택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 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내놨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세금을 감면해 주고요. 한국과는 반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계단이 내부 계단 말고 외부 계단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1 층은 바로 들어가고 2 층, 3 층은 2 층에서 일단 2 층까지는 외부 계단, 그리고 2 층부터 3층 올라가는 부분은 내부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 중요한 지역 선정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당장 현금 흐름하고, 그리고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후에 가격 상승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가격은 항상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죠. 물론 뭐 정부 규제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영향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가 가격이 오르느냐? 수요가 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겠죠. 수요가 어떤 데서 증가하느냐? 수요 증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구 수가 늘면은 수요가 증가하겠죠. 아니면 가구 수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가구 평균 소득이 올라도 수요는 증가합니다. 유효 구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곳을 어떻게 찾느냐? 그거는 인제 RBC에서는 분기별로 지역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코노믹스에 들어가서 레포트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시면 지역별로 어디가 주택에 지불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월 급여가 1,000불인데 그중에서 뭐 350불을 내고 있다. 월세로. 혹은 월세가 아니고 집주인 같은 경우는 모기지 상환하고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이 오르면 월세가 오르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33% 이하인 지역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출 기준이 뒤에 자세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32% 이하인 곳만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자기 자금이 많다면 그만큼 대출을 적게 받으면 되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금이 없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5 세만 되면 월 1,400불 1 인당 소득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축을 별로 안 합니다. 어쨌든 65 세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투자는 해야 되겠죠. 그런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10대 도시, 캐나다 10대 도시 중에서는 에드몬튼이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쪽이 좋은데 뭐 투자라면 제일 좋은 쪽을 하겠지만 거주를 겸한다면 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거주까지 생각해 보면 아직 몬트리올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역 결정을 일단 몬트리올로 그중에서 영어권이고 몬트리올은 이스트는 불어권이고 웨스트는 영어권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트 콘도 유닛이 보니까 중위값이 30만 불이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유닛은 콘도보다 좀 쌉니다. 뒤에 이것도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래서 30만 불이 중위값이면 3 유닛 같은 경우는 아마 한 50만 불에서 60만 불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여기까지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증가할 곳은 교통이 새로운 교통 뭐 지하철이든 버스 노선이든 도로든 이런 게 생기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수요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 세 단계에 걸칩니다. 처음에는 발표 후, 착공 후, 그리고 개통 후 이런 식으로 오르는데 한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는 특히 더 느리기 때문에 발표 후에 사는 것보다는 착공 후에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포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행지나 최유효 이용이 아닌 곳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행지면은 어 세차하고 혼차가 혼재한 지역인데 세차와 혼차가 혼재했던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혼차였을 거고 새로 이주 온 사람들이 새 차를 갖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차만 새 것이 아니고 집도 새로 고치게 될 거고 그 지역이 더 좋은 지역이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뭐 한 3분의 1 정도, 선착 한 3분의 1 정도인 지역이 좋겠죠. 똑같이 공급과 같이. 그리고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면 그거를 어 최유효 이용으로 바꾸면은 가격이 더 오르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수요 증가하는 곳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공급이 감소하는 쪽을 고르면 더 금상첨화가 되는데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간단해요. 원가가 오르는 것이에요. 만약 수요가 오르면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공급을 할 때 누가 합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죠. 물론 정부도 일부는 합니다. 10% 이하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도. 한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시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본 데는 보통 한 1 년에 1,0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5 배나 올랐더라고요, 전셋값이. 그것도 없어서 난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민간 건축업자가 공급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당연히 아담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자비심에 의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급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급한다는 거는
원가 대비 가격이 높아야 공급을 하겠죠. 그래야 뭐 공실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어 매도도 가능할 거고 이익도 가능할 테니까요. 그래서 집가나 자재비, 인건비가 오른다면 당연히 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집값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죠. 왜 줄었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수요도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공급 감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르는 거거든요. 주가도 오르고 어 이런 주택값도 부동산 값도 오르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대로 돼서 전쟁은 경기에는 오히려 호재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전쟁이 호재인 이유랑 지금 코로나가 호재인 이유랑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죠. 지금은 근본 이자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고르면 되는데 현재 가격도 발표한 데가 있습니다. 로얄 르파지라는 부동산 회사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이쪽에서는 오르는 지역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오르는 지역이라는 거는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집가나 자재 인건비 이런 쪽도 오른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지역에서 물건을 선정하느냐?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리스트가 매도 나온 것들 중에서 쭉 보면 되죠. 소득률이 10% 이상인 경우를 고르면 됩니다. 100건 있는데 그중에서 뭐 수익률이 10% 이상인 걸 먼저 고르면 되는데 그 10%라는 건 비용 공제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인데 1만 불 이상의 연 임대 소득이 나온다 그러면은 10%가 넘는 거죠. 그런 것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어떻게 고르느냐? 일단 방문 후 물건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저자가 친절하게 올려놓은 거를 제가 카피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골드 마인 채굴이죠. 금채굴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쭉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좋고 처음에는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아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혹은 이런 거는 추가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추가하시면 될 거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아까 작아서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리면 주소, 전화, 소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하이 레벨 리뷰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물건을 고를 때는 최유효 이용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게 싼 값에 나왔는지 아니면 임대료는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임대료 자체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 많으신 노부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치 상승이 가능할 건지 이런 개인적인 부분하고 지역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수요 증가와 감소, 공급 감소 그리고 매매가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지 이행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매매자한테 물어볼 것들이 있죠. 왜 파는지,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언제 이주하고 싶은지 뭐 이런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 장에 카페에 올린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쓰여 있고 영어로 돼 있어서 더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만약 산다면 아니더라도 뭐 한국에서 사더라도 그냥 읽어보시면 그 뜻은 알 정도는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물건 평가서는 그냥 한 장짜리 간단하게 하는 거고 체크리스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수나 물건 비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세 장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렸는데 겹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겹쳤죠. 접힌 게 아니고 겹친 겁니다. 세 번째 장이 제일 오른쪽에 이쪽에 있고 두 번째 장, 첫 번째 장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거로 시작하시고 추가나 아니면 뭐 가감할 것이 있다면 또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건 분석 리스트인데요. 이 물건 분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10% 이상 중에서 롱 리스트 중에서 숏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는 그냥 비용 공제 전 수익률이 아니고 비용 공제 후 혹은 뭐 렌트가 너무 낮게 평가돼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정상화한 후에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 공제 후 수익률인데 이것도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애널라이저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건 PDF 파일인데 요만큼만 나왔죠. 그러니까 뭐 한 이것도 한 4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확히는 뭐 이 프로퍼티 애널라이저도 아까 밑에 맨 마지막 장에 올릴 그 카페에 같이 업로드를 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컴이 얼마고 인스펙션해서 얼마큼 보정을 해야 되는지 현재 렌트는 얼마고 정상 렌트는 얼마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유닛별로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분석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은 뭐 전세 끼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사야 되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아 살려면은 은행도 대출해 주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출을 해 줘도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 홈페이지에 이 물건 분석표랑 은행 대출 제안서 대출 제안서도 한 1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것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면은 아마 은행 대출 담당관이 볼 때도 보면 '아 이 사람은 좀 프로페셔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매수 오퍼인데요. 매수 오퍼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신용 등급 확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퀴팩스에서 1 년에 한 번은 무료로 해 주고 만약 이게 좀 장기간이 됐다 그러면 좀 좀 더 자주 하고 싶으면 돈을 내고 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미화로 한 9불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캐나다 달러로 하면 좀 더 오르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확인을 미리 하셔야 될 거는 GDS랑 TDS가 있어요. GDS는 Gross Data Service Ratio고 T는 토탈이죠. GDS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월 대출 상환액 이건 원리금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이거는 정부에다 내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리뷰할 때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두 달치는 비상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월 소득이 이거에 이게 32% 미만으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출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대출 기간을 늘리면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긴 한데 요 32% 룰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지역 분석에서 이 GDS가 33% 미만인 곳을 고르라고 한 이유가 대출을 안 해 주면 사실 살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TDS도 보는데 이거는 아까 GDS에 추가해서 신용카드나 기타 뭐 월 지불액 이거를 한 10% 정도로 안에서만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42% 이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GDS는 지역 분석 아까 레포트 어디죠? 로얄 뱅크에서 하는 걸 보고 고르시면 될 거고 TDS는 여러분이 실제로 얼만큼이 되는지 신용카드나 뭐 이런 쓰는 비용이 있겠죠. 생활비라든지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뭐 만약 산다면 스튜던트 론 상환액이 추가될 겁니다.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 상환 가능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보고서 기간이나 어 아니면 뭐죠? 금액을 정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IRR이 어느 정도 IRR은 Internal Return Rate of Return 해서 내부 수익률이 되는데요. 그거를 결정하고 이게 할 만하다. 저 같은 경우는 IRR을 5% 이상이 되는 거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은행을 골라야 되겠죠. 대출은행도 여러 개를 고를 수가 있는데 먼저 조건을 결정해야 같은 조건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대출에
3년 고정금리로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저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변동금리로 하고 뭐 25년 대출로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출 제한서를 쓰는데 대출 제한서도 아까 올려놨다고 그랬죠. 이 리퀘스트 오브 파이낸싱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13페이지나 되네요. 요것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도 적당히 바꾸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오브 파이낸싱 해서 뭐 쭉 만들면 되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거 만들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 가지고 바꾸는 거는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쉽겠죠. 그래서 각 은행의 대출액과 이율을 비교를 해서 나에게 IRR이 가장 높게 되는 은행을 고르시면 됩니다. 매출 오퍼는 항상 커버레터를 하는 게 훨씬 더 폴라이트해 보이죠. 그리고 안도 하나만 그냥 내 얼마에 사겠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얼마에 이렇게 사고 싶은데 만약에 이거보다 다른 게 좋다면 어, 플랜 B를 갖다가 같이 넣어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겠죠. 자, 오늘 간단하게 어떻게 집을 고르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책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툴까지 해서 같이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책만 쓴 게 아니고 레인이라고 그래서 카페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 사게 되면은 교육을 먼저 받아볼 생각입니다. 여기 뭐 수천 불이 들긴 하겠지만 집값이나 아니면 집값 좀 내고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수십 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관심이 있다면 어, 책을 읽어보시고요. 이 책은 빌려서 볼 책이 아닙니다. 사실 사는 거를 전 추천합니다. 뭐 확신이 없는 분은 빌려보시고 사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투자를 하시겠다면 사는 걸 전 추천하고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공유를 하고 저와 공유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는데 아직 여건은 안 되지만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태까지 어, 공유를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가 23년인가요? 4년 전에 했던 것도 책을 읽고 시작했던 거고요. 책을 읽고 시작하니까 훨씬 더 쉽죠. 혼자 하는 것보다. 저는 주위에 뭐랄까 대학 간 사람도 없었고 투자 에서 성공을 했거나 뭐 해봤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독서에서 얻었습니다. 대학도 그래서 좋은 곳을 갈 수 있었고 투자도 책을 읽고 20년 이상 전에 시작을 해서 10년 정도 전에 반 정도는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엄청나게 세금을 올린 바람에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한국에서 돌아가서 경매로 돈을 벌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경매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세금도 내고 정부에서 내려니까 내야죠 뭐. 그리고 뭐 기부도 좀 더 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지금 뭐 돈을 더 벌어서 제 용도로 쓸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세금 내고 기부하고 도서관 만들고 뭐 그런 쪽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올해 리졸루션을 마냥 안 하셨다면 새해 목표를 세우고 시작해 보십시오. 이 책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는 세금 관련되는 거를 해서 3부작 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